오늘 행사는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에서 주최를 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하고 같이 하는 인문주간 행사 중에 하나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에서 우리 저명하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가지고 도쿄대학 공학부를 졸업하시고 1988년도에 한국에 건너오셔서 주로 이제 한일 관계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한국으로 귀화를 하셔서 지금은 한국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대학교 독도 종합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공로로 2011년도에 한국 국회로부터 독도 공로상을 수상하셨고 또 2013년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홍조 근정 훈장을 수여받으셨고 또 2018년도에는 독도 평화대상 특별상을 수상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세종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사님,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문제연구소 상임이사님, 그리고 외교부 독도정책위원회 자문위원 등 여러 직임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 번의 또 저서도 저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은 신친일파 반일 종족주의의 거짓을 파헤친다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고 또 독도 1500년의 역사라는 책과 더불어서 조선 선비와 일본 사무라이 또 대한민국 독도 교과서 같은 많은 저서를 저술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강연이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있으신 다음에 청중 여러분들로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전대학교에서 대면 수업이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현장에는 대면도 되고 또 유튜브도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또 저를 초청해 주신 대전대학교의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스가 정권 그리고 한일 관계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본 총리가 7년 9개월을 지났는데 바뀌었습니다. 아베 정권이 스가 정권으로 바뀐 곳입니다. 이곳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 어떻게 붕괴되었는가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반성 위에 현재 스가 정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베 정권이 붕괴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지율이 급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아베 정권에 대해서 8월에
실시한 그 지지율 여론조사인데요. 지지는 35% 정도 있었는데 지지하지 않는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62%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멈추지 않았고요. 계속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다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베 정권에 대해서 일본 국민 61%가 코로나 대책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였던 거죠.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베 정권이 몰락한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에 대한 실패, 대책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였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코로나 대책을 어떻게 실패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세 번째가 가장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은 도쿄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확진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았던 경향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의 의료하는 의사 분들의 논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집단 감염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거기에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도 전파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세계에서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80%의 환자는 자기만 환자이지 옆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믿었는지 일부러 그렇게 말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클러스터 이론이라고 했어요. 일본 정부의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그 집단만 관리하면 된다. 다른 데에 여러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어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하여서 집단 감염 클러스터만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벌써 4월의 시점에서 50% 이상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게 일본의 큰 실패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진도요, 그러니까 병원 관계자들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검사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입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 이것입니다. 입원시키면 의료 붕괴가 온다, 이러한 이야기를 너무 일본의 병원 의료 관계자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적어도 400명 하루에, 많을 때는 500명, 600명 나오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공포심이 있어요. 어디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 한국보다 훨씬 강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스가 정권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베 정권의 논리적인 부분의 문제점, 그리고 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국민들이 보면 금방 알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2%는요 도쿄 올림픽을 내년 일단 용이했는데, 그러나 내년보다 더 용이해야 된다, 혹은 중지시켜야 된다. 그게 합해서 72% 일본 사람들이 올림픽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게 8월에 이렇게 되었어요. 현재도 10월에도 이러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 스가 정권이 되었지만 올림픽을 반드시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국민들의 생각의 격차가 심하다, 올림픽에 대해서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지금 그 GoTo 트래벨라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 가자라는 정책인데요, 여행을 많이 가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행 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30% 정도 할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GoTo Eat라고 해가지고 eat 먹자 이것입니다. 레스토랑 식당으로 먹으러 가면 10% 정도 할인해 주겠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경제 살리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기 때문에 계속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또 약점이 있는 것인데요, 스가 정권이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나 8월의 상황에서는 77%가 이거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인들도 역시 30%나 여행 상품을 할인해 주니까 꽤 많이 갑니다. 가장 많이 갔던 데가 오키나와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그런데 오키나와에서는 또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 가지고 오키나와의 타마키 데니라는 미국계 일본인인데요, 그 사람이 오키나와 오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시 2월 18일에 총리국회가 개막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는 임시국회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도 쭉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했고, 또 국회를 열으면 사람들이 많이 스캔들 문제로 야당들이 공격하니까 이제 기자회견도 안 하고 임시국회도 열지 않는다, 이러한 당시 상황이었죠. 8월 6일, 8월 9일에는 원폭 피해자 주도식 후에 기자회견을 했지만 15분 정도로 빨리빨리 끝내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야유를 보냈죠, 당시요.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사임하게 됐죠. 사임하는데도 아베 총리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총리의 측근에서 아베 총리가 건강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8월 4일인데 7월에 아베 총리가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알아봤더니 아베 총리의 건강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항상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올라갔을 때 15년이나 2017년이나 올해 2020년 아베가 건강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 항상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동정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까지 했습니다.
사퇴한 이유는 지지율이 올라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베 총리는요, 이 사토 에이사크라는 스상의 그 뭐라고 할까, 외손자는 키시노부스케 외손자인데요. 아베 신조가 일본이 다 이게 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베, 키시, 사토인데 다 이게 같은 혈통이에요. 다 일본은 그 성이 바뀌는데 원래 거기 사토 집의 사람이었던 키시 노부스케가 키시 집으로 양자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키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이 사토 에이사크, 그러니까 아베 신조에서 보면 사토 에이사크는 작은 외할아버지,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갖고 있었던 최장 총리로서의 최장수 기록이 8월 23일까지였는데요. 최장 기록, 그것을 8월 24일에 아베가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면 사임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에서 조금 나왔고요. 저도 그 8월 초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마지막은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갔지만 저는 사임할 것이라고 쭉 말하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바르근 하나의 이야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에 길을 장식하면서 아마도 그 후임자에게 좀 총리를 양보하면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래야만이 스캔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큰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당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물러나고, 그러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스가 관방 장관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요. 그래서 스가를 세우게 됩니다. 8월 28일인데 아베는 사임을 표명했죠. 공간 문제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회식을 또 건강이 나쁘다고 하면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요새 또 뉴스 보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꾀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도쿄올림픽도 연기가 되었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책도 실패했다. 그리고 여러 스캔들들이 아베 신조는 많습니다. 특히 검찰이 아베를 체포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스캔들을 마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내려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트 아베를 둘러싼 경쟁이 있기는 했습니다. 스가 관방 장관이 새로운 총리가 되었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혹, 곡절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또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본 정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현 정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현재 스가 정권의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사람 니카이 토시히로라는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자민당의 간사장이라는 사람은요, 실질적인 당 대표입니다. 원래 당 대표는 지금은 스가 총리가 자민당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가는 총리이기 때문에 자민당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장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단 대표가 되어서 현재는 이 니카이 아베 때도 4년 5년 간사장을 했고 다시 연임되었습니다. 이 니카이 간사장의 후원으로 스가가 촌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스가를 이제 응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카이파라는 파볼이 50명 정도 있고요. 그 파볼에 다른 파볼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여서 스가 촌리가 탄생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니카이의 생각을 고역할 수 없는 것이 스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카이는 친중 친한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친중 친한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의논제를 맺은 사이이기도 하고요. 굉장한 한국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가 정권은 원래는 친중, 친한 이쪽으로 가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가 속하는 호소다파라든가 극우, 아소파도 스가 촌리가 되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소, 아베라는 극우 라인의 요구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니카이 쪽의 친중, 친한 이 노선도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스가 정권이 안고 있는 그러한 모순적인 부분은 기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대립되는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호소다파라는 게 사실 아베파입니다. 극우 정치인들이 굉장히 여기에 섞여 있고요. 이 사람들이 다 이번에 스가가 촌리가 되는데 모두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아소파도 극우입니다. 니카이 이쪽에 온건파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스가를 만든 것입니다. 일본은 파보르 촌치이기 때문에 직선제가 아니라 촌리를 뽑을 때도 탄 대표를 뽑을 때도 국회의원들의 득표가 아주 강해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 그러나 일본은 촌리가 직선제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좀 일본 정치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스가도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7개 있는 파보르 중 5개가 지원했고 그 중 2개가 극우적인 성향, 그리고 모든 파볼이 니카이파를 빼고 아베 정권 계승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한일 관계는 당분간 크게 바뀌지 않다. 아베가 했던 것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교 부분에서는 스가는 외교를 자신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외교 부분은 아베 촌리의 의견을 많이 듣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 보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월 16일이니까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스가는 일본의 새 촌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다 이야기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스가 정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먼저 스가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은 아베 정권을 계승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자신의 성격이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스가는 그 일본의 동북 지방의 아키타현이라는 대단히 눈이 많이 내리는 대소르지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아이리스라는 그러한 이병헌이 나오는 한류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이리스의 하나의 무대가 된 게 아키타현이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촬영을 했던 데인데요. 굉장한 대소르지방입니다. 거기에 따르기 농가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그 따르기 농가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 다르기 농가를 계속 이어서 해달라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도쿄에 나옵니다. 도쿄에 나와가지고 처음은 고르판지 공장에서 2년간 고생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아키타에서 도쿄에 나오면 좋은 데 취직하기가 당시는 어려웠던 거죠. 고등학교 나왔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일을 해 나가도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깨달아서 대학교로 갑니다. 호세이 대학교, 일본의 육대학에 들어갑니다. 호세이 대학교에 법학부로 진학을 했는데 거기는 그 학비가 가장 쌌다고 합니다. 가장 학비가 저렴하여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본의 호세이 대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호세이 대학교에서 가라테, 일본의 태권도죠. 가라테부에 소속하면서 몸을 단련시킵니다. 현재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71세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몸을 항상 단련하고 있어가지고요. 아침 저녁 때 윗몸 일으키기를 100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게 현재 스가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7시부터는 벌써 회의를 시작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랫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고생 많이 시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업을 했더니 한때 잠시 회사 근무를 합니다. 네, 그러나 회사 근무를 1년 정도 했는데 그 사이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천지다. 그러니까 천지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여서 대학교에게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호세 대학교하고 관련이 있는 일본 정치가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가나가와현의 오코노기라는 국회의원을 만나게 되어서 그 오코노기라는 국회의원 밑에서 11년간 피서를 합니다. 11년간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래서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마다 오코노기 국회의원이 조금 기다려라 라고 하여서 어떨 때는 그 아키타까지 가서 부모님을 만나서 이 스가를 제가 훈련시키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스가가 그만두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 그 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런 사람 아래서 피소 생활을 11년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와서 같은 가나가와 현, 도쿄 바로 아래에 있는 가나가와 현의 국회의원 밑에 있었는데, 거기서 가나가와 현 의원, 한국에서 말하면 도의원 같은 거죠. 거기에 출마하여서 당선됩니다. 당선되어서 10년 정도는 또 현 의원 그것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96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어서 처음부터 당선되죠. 한 번도 낙선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 스가의 특징 중 하나는 척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도 스가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가는 눈에 많이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사람들이 싸우고 있으면 그 사이에 들어가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스가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촌리까지 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스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촌리가 된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먼저 농가의 출신, 그리고 밥벌이 없고, 보통 일본의 정치인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2세, 3세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베 신조는 3세 국회의원이고, 그래서 서민의 생활을 잘 몰라요, 사실. 그런데 스가는 서민의 생활이나 고생하는 모습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국회의원 속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촌리까지 된 사람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 번째죠. 옛날에 다나카 카쿠에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의 경력으로 촌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면에서 서민적이다라는 인기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는 일본인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002년 1차 아베 정권을 또 출범시킨 1등 권신, 이거 1라고 써야 되는데, 네, 1등 권신이기도 합니다. 아베 총리가 아직은 베테랑은 아니었는데 일단 아베를 내세우자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합니다. 자, 이러한 스가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선생님으로 계속 풀고 있는 정치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본 내의 정치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가지야마 세이로크라고 해서 벌써 코인입니다. 죽었는데요. 항상 스가가 이 사람이 자신의 선생이라고, 정치의 스승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대혼란기의 책사로 불린 사람입니다. 이 가지야마 세이로크의 특징은 바보를 조월하여서 초바보르적인 인맥을 만드는 데에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스가도 초바보르적인 그러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척을 만들지 않고, 바보르들은 이게 자민당에 지금 7개 바보리 있는데요. 자민당 안에 있는 다른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쟁
상태인 거죠. 다 7개가 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 대전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계파들이 몇 개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 계파에 들어가 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파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파벌을 만들 때는 출범식도 하고요. 파벌 자체가 하나의 자금도 갖고 있고, 파벌의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삼촌장이 있습니다. 파벌 속에요. 그러니까 니카이파에서는 니카이가 대표이자 또 그 아래에 삼촌장 같은 사람이 있고, 니카이파가 누가 니카이파에 속해 있는지 명단이 다 나옵니다. 이게 일본의 자민당 안에 파벌입니다. 큰 전당은 그렇게 파벌이 존재합니다. 한국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그 파벌을 중심으로 새롭게 들어온 국회의원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물론 파벌이 없는 무파벌, 파벌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도 자민당 안에 요새는 50명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숨어 있는 스가파입니다. 스가가 자신도 파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파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스가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한국에서도 조금 알려진 고이즈미 신지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파벌이 없지만 스가케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하였어요. 초파벌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떤 파벌에 속해 있어도 거기를 이탈하여서 새로운 움직임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가지야마 세이로크라는 사람이고요. 네,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자민당이 한번 정권을 잃었습니다. 그게 199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시 자민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자민당만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당을 연립 전당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도 유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탄생됩니다. 그것을 다 작업을 한 사람이 가지야마 세이로크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연립을 만든다라는 것은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자민당하고 전혀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회당, 자민당은 자유민주주의죠. 그리고 우파예요. 사회당은 좌파, 진보입니다. 이념적으로 이게 물과 기름이었는데 이 가지야마는 두 개의 전당을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일본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는 그러한 이념을 조율하는 이념, 아베는 극우라는 이념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는 이념이 없고 이념을 넘어서 조금 큰 동어리의 하나의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그 소양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스가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이 혹시 패배해도 그 사람은 벌써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공명당 이 연립 여당인데 공명당에서 총리를 더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민당이 패배하면 그래도 공명당하고 연립하고 있으니까 공명당이 떠나지 않도록
그 공면단 쪽에서 촌인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스가이고요. 또 지금 다른 그 야단 쪽에서도 연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의 하나의 성격입니다. 자, 가지야마는 그 한번 자민단 대표 선거에 나가서 실패하기는 했습니다. 2위가 됐어요. 그때 오부치라는 사람이 존재가 되어서 촌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고이즈미도 촌리가 되고요. 이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빨리 죽었기 때문에 촌리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사람이 이렇다. 여기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책사로 불린 사람이 스가의 스승이었고, 그래서 스가도 책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념을 넘어서 책사라는 부분에서 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세력의 한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한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고, 그러나 자신의 세력을 기울일 때 한국하고 싸우는 게 그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싸울 것입니다. 이게 아베보다 훨씬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지야마라는 스가의 스승 한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비참하다라고 해서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베하고 이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아베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가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야마 자체가 반전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야마라는 사람이 야스쿠니 신사 대신 새로운 주도 시설을 일본에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처음 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계승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스가입니다. 그런데 요새 스가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가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나 관방 장관 시절은 가지도 않았고 그런 것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무래도 아직 자신의 기반에 아베 아소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극우 세력의 지지,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지만 야스쿠니 신사에 어떤 공물을 바치는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로 스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방 장관 시절에 스가가 한 발언은 좋은 이야기는 많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방 장관이라는 입장 자체가 촌리의 입입니다. 그래서 아베 촌리의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했다가는 관방 장관은 이제 교체가 됩니다. 이게 일본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관방 장관은 빨리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스가가 아베 정권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는 아베하고 같이 고위 8년간 같이 있었던 관반 장관으로 한 번도 교체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관반 장관이 보도관이기도 하니까요.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항상 재미없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관반 장관은 수명이 짧은 게 일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기자회견을 해요. 굉장히 힘들죠, 그것도요. 근데 빨리 그만두려고 재미있는 이야기 안 합니다. 빨리 그냥 끝내려고. 그리고 아베가 한 이야기만 되풀이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베가 내가 한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것을 실패한 관반 장관들은 계속 교체가 됐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스가가 관반 장관 시절에 한 이야기가 그대로 본심인지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극히 중요한 이웃나라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아베가 사임을 표명한 이후에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가 내각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스가 내각이 현선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 시즌 2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베 정권에 20명 정도 있었던 장관 중 11명이 유임되거나 좀 자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11명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세하게 보면 스가가 적재적소로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많이 뽑았습니다. 9명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입이 좀 거친 사람을 많이 거친 입을 좀 폰세해 버렸어요.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코노타로. 코노타로는 아베 정권에서는 외사이기도 했고 방위상, 그러니까 급반 장관이기도 했습니다. 한국하고 상당히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코노를 행정개혁상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은 내치 부분이죠. 외부에 말이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말이 고친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개혁에는 안손맞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성공시키고 있어요. 내부에 굉장히 명령을 강하게 해가지고 행정개혁을 지금 많이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이 외국하고 뭔가 할 때 좀 실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긴 것입니다. 자리를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일단 촌리로 만들어준 바볼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숫자가 많은 아베파, 호소다파죠. 호소다파는 역시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요. 호소다파, 네, 호소다파 5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를 들면 하시모토 세이코 이런 사람 거의 유임됐어요. 올림픽 담당상. 올림픽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을 시켰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니카이파도 자신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정도로 숫자가 많아요. 하나, 둘, 두 사람밖에 없네. 니카이파는 47명이기 때문에 더 있었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전제 선거에 기시다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또 한 사람 이시바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경우는 스가, 기시다, 이시바가 먼저 자민당 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어요. 그 경우는 경쟁 상태였던 기시다파, 이시바파에서 장관을 보통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뽑았어요. 기시다파에서 그리고 이시바파에서도요. 이렇게 기시다파에서 이런 것은 촉을 만들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볼이 없는 사람, 이게 가지야마 세이로크 자신의 스승의 아들이거든요. 또 입각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다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굉장히 잘 생각해서 입각을 시킨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 한 명이 그냥 유임되거나 자리를 옮겼다, 그것만 보면 아베 시즌 2인데 내용이 조금 다르거든요.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경제 보복을 한 한국에 대해서 사람이 있죠. 그 아베 정권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러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아베 총리의 보좌관입니다. 이마이 타카야라는 이러한 장관이 아니에요. 아베 총리의 바로 보좌관으로서 측근입니다. 5명 정도 있는 아베 총리의 비서관하고 보좌관들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이방하여서 아베가 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때 스가 관방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아베가 한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마지막은 찬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안 보이는 부분은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은 잘 안 보여요. 장관들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대한 지난해 7월에 경제 보복의 이반자들은 그러한 이마이 타카야라는 보좌관을 중심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바로 측근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베 정권을 진짜 그대로 계승한다고 하면 스가가 그런 사람들도 남겨야 되는데 다 교체시켜 버렸습니다. 특히 이마이 타카야는 아베의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친구예요, 아베. 그러니까 아베가 스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이마이 타카야만은 어딘가 좋은 데에 남겨달라, 포스터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가짜없이 잘라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 아베 정권하고 스가 정권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베도 쇼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측근을 남겨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잘라버렸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잘라버리지는 않았고요. 실권이 하나도 없는 자무위원회 그냥 집어놨어요. 자무위원, 내각 참여라는 그냥 자무위원이거든요. 어떤 실권도 없어요. 그런데 집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마이 타카야라는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기타 비서진도 다 다른 데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안 보이게 됐어요. 요새도 여성 한 사람을 어딘가에 보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스가 촌리의 피소관들 중에서도 아직 이마이타카야 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소문을 듣고 스가가 어떤 여성 피소를 다른데 인사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스가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남아 있으면 항상 아베 촌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고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정말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스가가 아베 남바트이면 그런 사람 남기죠. 네. 그런 사람 다 잘라버렸어요. 그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 내각은 스가하고 니카이 라인 플러스 아소 아베 라인,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남아 있어요. 장관만 보면. 그러나 실제적인 자신의 측근, 이거는 말하자면 한국에서 말하면 그 대통령의 측근들은 청와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정부는 또 따로 있잖아요. 이게 국무총리 아래에 있는 장관들, 이거 조금 다르거든요. 일본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총리의 바로 측근들은 이것은 여러 명도 없는 비서관 보좌관들이 있어요. 이게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각 관방, 이거는 청와대입니다. 내각 관방, 그러니까 관방 장관이 그러한 내각 관방의 차이고, 한국에서 보면 그냥 보도관으로 보이는데 이게 보도관이라는 것은 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고요. 실제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똑같대요. 이게 스가 관방 장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500명 정도밖에 없어요. 한국의 청와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내각 관방 2,000명 넘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조직을 스가 관방 장관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베 라인에서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은 아베의 친동생 또 키시 노부오, 아베가 또 아니에요. 원래 아베 노부오였는데 키시 쪽에 양자로 갔어요. 이 아베 노부오가 키시 노부오가 돼가지고요, 아베의 친동생인데 이번에 아직 삼성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됐습니다. 국방 장관입니다.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베 라인, 또 배후에는 미국이 사실 있는데 그 라인에서 이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아베 노부오, 키시 노부오가 대만하고 굉장한 유대 관계를 계속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만, 일본, 미국의 안보 라인, 이곳을 구축하기 위한 인사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중국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이라는 게 없다. 바로 하나의 중국이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키시 노부오는 대만을 계속 그 일본하고의 유대 관계를 만든 그러한 일을 해왔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국방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은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키시 노부오의 장관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대만하고 우호 관계를 다지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처음은요, 중국은 기뻐했어요. 스가는 니카이다, 니카이는 친준파다 라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중국이. 그리고 스가 같은 사람이 중국에서는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농민의 아들이 촌리가 된다라는 게 중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성공 스토리를 갖고 있는 스가에게 중국은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니카이파다, 니카이는 진전파다. 그러니까 촌리는 아무나 돼도 되고 기반이 니카이가 되어 있으면 된다. 이게 중국의 입장이었는데 키시노부오가 급반장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쇼크를 먹었어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이러한 생각을 중국이 가진 거죠. 이 음식,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스가 내각 안에는 그 미국계, 이게 아소 아베 라인, 그리고 중국계 그 니카이 라인,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라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즉각 중국 쪽에서 그 증거를 받아가지고 키시노부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이게 키시노부오가 아시죠? 대마의 차이 인원 전통하고 쭉 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1월에도 갔고 8월에도 대만에 갔어요. 아무튼 간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아베는 사실상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외교를 했죠. 아베 정권은요. 물론 자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돈센은 대만하고의 관계를 쭉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볼 때 지금 아주 좋은 거예요. 이 키시노부오가 미국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미국 쪽에서는 키시는 아직은 풋내기다, 일을 잘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베는 퇴임하기 직전에 병으로 아프다라고 하면서도 마지막에 담화를 내고 사임했습니다. 그 담화는 오키나와에 그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을 사실상 표명화시켰습니다. 적기지, 그러니까 적극기지 공격 능력을 일본은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적극에서 미사일을 쏴 올리기 이전에 일본이 미사일을 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떠났습니다. 이거 12월까지 스가 정권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키시노부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부상하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미사일 기지를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그러한 이 사람의 라인의 인사로서 키시노부오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키시는 오키나와에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 그러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사일 기지는 첫 번째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하나의 방어 역할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그러한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하고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한국은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은 미국은 오바마였는데, 오바마는 사드 미사일 기지를 손주에 설치하는 것을 한국에게 사실상 강요했습니다. 그게 오바마 정권이었어요. 그 이후 중국하고 한국 사이가 엄청나게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은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양쪽으로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는 게 지금 한국의 입장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일본 정권도 비슷해집니다. 그게 오키나와의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여서 중국하고 또 미국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 정권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 스가 정권의 기반이 친준파 그리고 친미파, 이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한일 간의 연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해결을 해나가고, 그러나 큰 틀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이 아시아의 극동 동북아에 있는 작은 나라끼리, 일본도 큰 나라가 아닙니다. 네, 중간 정도의 나라죠. 한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라는 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이게 유대 관계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은 미국의 이야기지만 미국은 대만을 완전히 미국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인데요. 8월 10일에 대만의 무기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굉장히 최고의 액수로, 그리고 최고위의 고관이 지난해에, 그러니까 8월 10일인데요. 대만을 처음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미국도 대만 끌어들이기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이 또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 극우 라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베 라인 쪽이에요. 자, 키시노부는 그러한 맥락에서 그 스가 정권의 또 하나의 성격을 보여주는 인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니카이하고 시진핑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중국 사람을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 사람도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지금 관광 산업이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몇 년 전부터 관광 산업이 굉장히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또 관광 산업이 계속 망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GoTo 트래벨라는 것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카이는 말합니다. 국익의 관점에서도 정확하게 중국하고 우호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니카이를 사실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요. 미국의 여러 잡지에서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민당 내에 최대의 장애물이 니카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한국하고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이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다 현재까지 이야기한 내용, 스가 정권에는 이 사람은 굉장히 더 가까워요. 스가하고 니카이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베 라인이 더 강하게 스가 정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또 스가는요,
대한전책인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9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 합의한 것은 먼저 경제인의 교류를 재개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노비자로 하는 거죠. 경제인. 이것은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인은 그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제외시켰습니다. 이게 벌써 시작됐거든요. 이게 서로 경제를 살리자라는 스가의 그 정책,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오케이를 했고요. 11월 1일 금방이죠. 며칠 후에는 이것은 일본 쪽에서 한국 관광객, 중국 관광객을 그대로 노비자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11월 1일부터. 우리는 아직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일본에 노비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14일간의 격리도 이제 11월 1일부터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돌아올 때, 한국에 돌아올 때에 또 14일간 격리돼야 돼요. 이 부분은 남아있죠. 네. 그러나 일본은 먼저 관광객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계속 지금 일본은 추락하고 있거든요. 4월부터 6월까지의 경제 성장률이 일본은 마이너스 27.8%예요. 이거 연간으로 환산하였어. 한국은 그 기간은요 마이너스 3.2% 정도예요. 연간으로 환산하여서.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10배 이상 일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금 경제 살리기를 하고 싶은 게 스가의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인하고 한국인만 이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분리시킵니다. 이게 스가 정권의 하나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도 했죠.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에서 제안하지 않는 한 12월에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는 오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경제 부분을 분리시켜 갑니다. 이거는 사실 한국 쪽에서 말하고 있는 투트랙라는 것을 스가 정권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투트랙, 아베는 한꺼번에 다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스가는 술술 분리시킵니다. 자, 이낙연 대표는 실망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더 유화적인 입장을 스가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가 정권이 돼가지고 안 좋은 부분은 소녀상, 베를린 소녀상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조금 뭐라 할까, 보통 일본 정권이 안 했던 방법으로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너무 표면적으로 반대한 거죠. 모테기라는 외상이 절거해달라고 독일의 외상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거 보도 안 해요. 이런 것은 무릎 밑에서 하는 거예요. 무릎 밑에서. 아베 정권은 아무래도 무릎 밑에서 했거든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것은 지금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 극우 쪽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쇼예요. 근데 이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베를린 밑대구의 소녀상이 그대로 설치가 될 거예요.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스가가 2015년에 12월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만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스가하고 이쪽에 이병기 실장이 이것을 그 무릎 떼서 사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애착이라기보다 그 집요함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나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자, 12월에는 한국 쪽에서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는 한 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사를 또 한국에 보냈습니다. 굉장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스가가. 그리고 한국 쪽에서 특사를 보낼까 말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특사를 보내왔어요. 간제지원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간제지원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스가의 사실 의사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극우적으로 무조건 싸우겠다, 이게 아베였는데 스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표적 진안파 위원 가와무라 타케오 일한 위원연맹 간사장이 방한했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대표적인 진안파예요. 이 사람이 조선통신사가 쭉 다녔던 루트를 일본이 한국하고 일본의 의호 관계에 기지로 하자라고 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좋은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보내왔어요. 이 사람이 또 니카이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핵심은 니카이 간사장하고 의현재라고 그렇게 알려진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만났어요. 보통 그거 안 하거든요. 이렇게 국회의원이 국정원장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간제지원 문제 이것을 해결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일단 해결을 하자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스가 정권에서. 이런 부분이 좀 희망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화 자체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는 한일 관계가 좀 더 견색될 우려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스가 정권의 정책은요, 스가에 대한 정책은 이거요. 아베 정권을 계승하면서도 스가의 죄송합니다. 대한 정책, 한국의 대한 정책이죠.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간제지원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들리는 이야기는 한국 쪽에는 벌써 현금화가 된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논의되고 있다. 한국 쪽에서는요. 네. 일본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아직 머무르고 있고요. 일본은. 한국은 그 다음을 벌써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당분간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가의 성격상 한일 관계에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도 최소화할 것 같대요. 그 문제는 그 문제로 하고 한국과의 다른 문제 부분은 또 살리고 투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가와무라 타케오를 보내면서 스가가 한 이야기가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한일 관계는 지금 얼어붙어 있지만 어떻게 타개하느냐가 보다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와무라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일 관계는
계속 또 전쟁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1년간은 전쟁했지만 이제 휴정하고 또 전쟁을 끝내고 한국에서 조금이라도 이겼다라는 것을 남겨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계속하면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줄그 전략으로 이제 화해로 가는 것이 또 외교 그리고 전쟁도 외교의 연장이기 때문에 다시 외교로 돌아와 가지고 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물 한 잔 드시죠. 네, 하여튼 우리가 잘 몰랐던 그 스가란 인물이라든가 스가 정권의 또 대외 정책, 또 대한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질문과 토의 시간인데요. 우선은 제가 간단히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베가 검찰한테 체포될 만한 그런 스캔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한 말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중들한테서 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질문을 받고요. 또 인터넷으로 온 질문이 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그 5월 말에 그 헌법학자라든가 일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60명 이상이 아베 총리 나가서 아베 정권을 고소했습니다. 예, 이 사건은 그 한국에서 좀 알려진 복고 스캔들입니다. 예, 그 복고를 보는 모임이라는 곳에서 아베 총리가 그것을 그 사물화 시켜가지고 선거 운동에 사용하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사적인 사람들을 많이 대접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60명 이상이 고소했기 때문에 막 고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검찰 쪽에서 즉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어떤 선거구에서요 어떤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아베 총리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유권자들에게 돈을 많이 건넸어요. 네, 그 사람에게는 그 15억 원 정도, 일본 엔으로 1억 5천만 원 정도가 그 선거 비용으로 지급됐습니다. 이것도 15억 원 굉장히 큰 돈이죠. 보통 그 1억 5천만 원 정도, 일본에서는 그 1,500만 원 정도만 줘요. 근데 10배 이상 줬어요. 거기에 아베 총리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게 두 가지 검찰에서 사실 그 아베 총리를 언제 소환하느냐라는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아베가 소환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또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빨리 그만뒀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청중들 분 중에서요, 질문하실 때는 본인의 소속과 성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없으면 저 이제 그 지역원장 이거 주최하고 그 부분 참여자과 송기환이 나오는데요. 그 한일 문제에서 그 이제 과거 침략의 역사도 쭉 있어 왔고, 또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계속 한국 측에서는 사과를 하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하고, 또 일본의 그 히로히토 있는 왕이나 아키히토인가요? 그 왕도 뭐 통석이 얘를 금을 한다라고 계속 사과하고, 또 일본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는 계속 사과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과를 하고 한국 측은 만족을 하냐, 그런 얘기가 계속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정리돼야 그 다음에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정리가 되고. 이것은 그러니까 뭐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항상 한국에서 느끼는 부분은 진정한 사과는 아니다,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진정한 사과는 뭐냐? 사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어려운 문제인데요. 법적 책임을 일본이 인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의적 책임만 인정한 수준의 사과였던 거죠. 도의적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는데 그래도 고생시켰다라든가, 그 과정에서 뭐 산초를 입었다라든가, 거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나쁘지는 않다, 그래도 네가 고생했으니까 미안하다, 이거였어요, 일본의 사과는. 그런데 한국이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 한국을 식민지화 시킨 것도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사법이다. 일본은 형사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은 그러니까 항상 사과를 해도 그거는 나는 기본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네가 고생했으니까 그냥 좀 미안하다고 하는 것 뿐이다, 이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진짜 조약으로 협정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수준의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사과를 한 며칠 후에는 아베도 위안부 합의 2015년 12월에 한 이후에도 거기에는 사과가 또 있어. 성명에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한대. 근데 2주 후에는 이렇게 말해. 위안부를 간제연행했다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일본 국회에서 말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를 했는데 또 딴소리를 해, 같은 사람이. 또 그냥 극존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을 하고 행동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한 번 사과해도요, 그 다음 사과하면서 또 욕하고, 이게 그러니까 행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독일도요, 예를 들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어, 독일도. 그래,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고 유대인에게, 그리고 계속 또 유대인들에게는 배상을 계속하고, 개인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즉 하고, 또 독일의 국회에서는 과거의 전쟁 잘못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의 국회에서 과거는 잘못이 없었다라고 하면 즉각 그 국회의원이나 수상이 그만둬야 돼요, 독일에서. 일본에서는 아베는 계속 우리는 잘못이 없었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국회에서. 우리의 전쟁은 침략이었다고, 그런 것은 국제적인 합의가 없다라든가 이상한 소리를 계속했어요. 독일에서는 다 그렇게 하면 촌이 즉각 거기서 사임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일본은,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독일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보상이라는 면에서, 도의적 사과라는 면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의 법적 책임에 가깝게 하고 있는 게 독일이에요. 이 부분이 일본 쪽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다른 면에서 일본이 계속 몰락할 거예요. 네. 또 다른 분. 네. 네, 법학과 김영진 교수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일본이 원폭 피폭 피해자 아닙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측면에서 내지 않는 것이 좀 동북아 정세상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뭐 그런 저변 여론 같은 것은 없는지 시민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 정치권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 피폭 당사자인데 북핵 뭐 이렇게 비핵화 안 되면은 뭐 남한도 핵 개발하려고 할 테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움직임들은 없습니까 하는 것이 좀. 먼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하고 함께 움직인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교섭만으로 사실 하노이에서는 합의하기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볼튼이 들어가 가지고 사실 합의 직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포니시켜 가면서 이번에 합의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존 볼튼이거든요. 근데 존 볼튼의 목표는 그러니까 ICBM뿐만이 아니라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 모두 폐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도달을 하는 ICBM만 먼저 폐기시키고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은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일본은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은 일본으로 겨냥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폐기해야 된다. 네, 그게 볼튼하고 일본의 노선이 똑같았어요. 예, 사실 볼튼이 일본 측에 엄청난 로비를 받았고 볼튼 노선하고 일본 노선이 똑같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하고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가르키를 일본이 또 막아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볼튼하고. 그러나 일본의 논리는 우리를 또 겨냥하고 있는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또 금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제는 핵무기 제조 금지 조약이라는 게 어제 발효가 됐어요. 50개 국가가 이제 찬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일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폭 비핵 유일한 원폭 비핵국이니까 핵무기 제조 금지 일본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이유는 미국 때문에. 미국 때문에 미국이 언제 일본에게 핵무기를 제조를 허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일본의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 근데 그거는 뭐라고 할까, 인권 문제라든가 그런 순수한 핵무기 반대 문제라기보다 미국 쪽의 위향을 항상 족각을 건너세우고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쉬운 것이고요. 일본에 있는 원폭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실망을 합니다. 그런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근데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오히려 한국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할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정부도 이번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조금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한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예, 질문하시죠. 국제물리학과의 김재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몇 주 안에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이제 치러질 텐데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대선의 이제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이제 스가 내각의 이제 대외 정책, 특히 대외 정책 중에서 대한 정책과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어떤 영향이 미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예. 일단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먼저 대중국 정책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이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 상당히 안 좋죠. 중국하고 관계가 좀 좋아야 되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국하고 중국 부분은 좀 비슷하고요. 근데 또 하나는 바이든은 아래에서 회의하여서 그러니까 보텀업식 스타일이에요. 이게 민주당의 스타일입니다. 보텀업으로 위까지 온 것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공화당의 특히 트럼프는 업다운, 위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움직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쪽이 더 한국에 있어서는 좀 좋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트럼프 주변만 오게 하면 북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그런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만 잘 대접을 하면 일본에 대해서 트럼프는 잘 해줬어요. 아베 신조하고 트럼프의 의존 관계 마저 생겼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더 여러 면에서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똑같이 트럼프 정권은 방위비를 5배 올려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똑같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많이 삭감한 것 같아요. 많이 좀 가깝어요. 그러나 합의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먼저 그러한 교섭을 시작했고요. 일본은 올해 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래도 바이든이면 그런 부분은 좀 쉽죠. 예, 그러니까 동북아 하고 미국이 좀 트럼프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동북아 정책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도 일본도 트럼프가 그대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계속되면 아베 총리가 지금 국회의원 일개 국회의원의 입장이지만 트럼프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가가 갈 때 같이 갈 수가 있어요, 미국으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갑자기 바이든이 되면 너무 불안정한 좀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꼭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겠다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면은 간단하게 질문 받고. 없어요? 예, 얘기하시죠. 일본과 한일 관계 양국이 둘다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교수님. 네네. 근데 어차피 저희는 일본이 정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상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이 부분을 좀 정부에 이런 팁을 좀 주신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일본 쪽에서는 아베 정권이 8년 전도 있었기 때문에 혐한 정책을 계속 썼어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예를 들면 갑자기 TV에 나와서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한국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거는 만들어진 하나의 혐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자 문제에서도요, 이제 현금화, 한국이 하는 현금화, 이거 옳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에서는 1.4%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나머지 98%
98.6%는 한국에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일본 내에 이러한 여론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부분은 한국에 있어서도 책임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 정부가 되풀이해서 한국은 약속을 어긴 나라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매일같이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은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의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 이 말만 한 것뿐이지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정당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네, 초기에 조금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는 극우적인 이야기만 전달됐고 한국 정부의 올바른 이야기가 거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오히려 일본 측의 이야기가 맞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되풀이하여서 올바른 이야기를 말해야 한다라는 내용에서 한국 정부가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결과입니다. 이게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을 한국 사람으로서도 성격으로 싫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은 같은 말을 하면 저번에 그 말 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같은 말을 되풀이함으로 인해서 교육을 시킨다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도 교육을 이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했어요. 일단 되풀이한 것은 이것은 사법의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할 수 없다. 이거만 몇 번 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태도 표명일 뿐이지 한국의 판결이 정당하다라는 설명 아니에요. 이것을 쭉 해야 됐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거 싫다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는 내부적인 싸움, 정권 진영 싸움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해. 네, 그러나 그것은 해외에서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 안 해. 왜 그런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잘 못해. 해야 돼. 외부에서도. 그래야 국제 관계에서 의의에 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말이 제대로 된 이성적인 말을 하는 나라가 결국은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마지막은 이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성적으로 몇 번이나 설득을 당하면 그 감정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외교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새 일본 거기 판사는 오염수를 반려한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것이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돼. 그런데 막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질문이 4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질문하기는 그렇고 제가 지금 사실은 배터리가 이제 꺼져가지고 없어졌는데 기억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가지만 제가 간추려서 질문을 뭉뚱그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는 스가 총리가 이렇게 집권을 했는데 스가 총리가 얼마나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얼마나 갈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하나 그 질문은 독도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큰 문제라 좀 또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일본에 상당히 반한 감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래서 독도 문제는 뭐 너무 큰 문제라서 조금 좀 그러실 것 같고요. 그 장기 집권 가능성 문제하고 일본의 그 반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두 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스가가 장기 집권할 수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처음은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였는데요. 요새 일본 내부에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일본 학술회의라는 국가기관의 회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스가가 6명을 임명 거부했습니다. 이거는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촌리는 임명만 하고 임명 거부권은 없었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처음으로 임명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학자들의 국회라고 하는 그 국가기관이에요. 일본 학술회의. 거기서 6명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탈락시켜 버렸어요. 네, 이거는 처음 있는 조유의 사태로 일본에서 굉장히 시끄러워 가지고 한문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권이다라고 하여서 한국에는 많이 지금 알려지지 않지만 일본 안에서 이것 때문에 70% 있었던 스가 정권의 지지율 5%까지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아주 강권을 쓰면 쓸수록 스가 정권의 수명은 짧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장기 집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은 일본은 항상 1년 정도로 총리가 바뀌는 단기 집권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8년이나 했기 때문에 그 이후는 단기적으로 총리가 바뀌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가 하려고 해도 어려운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도쿄 올림픽 문제, 이거 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정권에 대한 타격은 커요.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일본 내지 문제로 유리한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또 싸우게 돼가지고 이제 경제 보복을 하냐 마냐 해가지고 일본 경제가 더 망가지면 또 이게 아무리 일본 사람이 한국이 밉다라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도요, 자신의 생업이 망가지는데 이제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는 계속 오래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아직은 조금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독도 문제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요새 일본 쪽에서 미군 항공 지도를 발견했다고 해서 거기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어 있더라, 그러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는 사기성이 있는 발표다라는 내용을 팩트 체크로 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유지 호사카 논문으로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가장 최근에 어제 올린 제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정확한 팩트 체크로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한 항의는 했지만 설명이 그렇게 충분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붙여가지고 팩트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의 반한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감정,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만들어졌어요. 아베 정권이 8년 정도 집권하는 사이에 혐한 시위라는 것이 계속 있어 왔고, 물론 거기에 반하는 반혐한 시위도 있기는 하지만 아베 정권 자체가 혐중국이라는 극우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혐한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베가 항상 TV에 나와. 네. 우리 대통령이 그냥 어떤 방송에 금방 나가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아베 총리는 세계 정도의 그러한 채널을 갖고 있어요. 친구들이 하는 채널에 그냥 내가 오늘 가서 그 이야기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금방 방송이 돼요. 거기서 1시간 정도 한국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윗사람이 그렇게 계속 말하는데 영향받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쪽에서 그것을 웃도는 양의 정보를 일본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줬어요. 그래 가만히 있었어. 네. 한국 정부가 못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있어야 돼. 네. 그게 한국의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국 분들도 많은데 역시 옆에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또 극우가 나오면 커요. 그러니까 그러한 극우 세력에 대한 그쪽으로 관리할 수가 있는 아주 거대한 일본 연구센터 같은 것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변수처럼 일본을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일본 신문이 없기 때문에 일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 상황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중앙일보, 그리고 한겨레 신문, 연합뉴스 이게 다 일본판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거의 모든 뉴스가 일본말로 다 일본에 매일 그렇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쪽의 뉴스를 한국말로 보내주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냥 한 군데고 그거는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 뉴스가.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일본 내를 잘 몰라. 그래서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뻔히 한국 내를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쪽에 일본판으로 다 폐지시키는지 혹은 일본 신문들이 한국판을 만들도록 그렇게 유도하는지 그거 안 하면 우리가 가서 거기서 신문사 만들어 가지고 일본말로도 내고 한국말로도 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지금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게 굉장히 커요. 한일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잘 보고 있고 우리는 잘 모르면서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해요. 네, 이게 빗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조준동, 한겨레, 네, 일본판 폐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일본 사람들이 이쪽의 정보를 금방금방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 이쪽의 정보를 그냥 집으니까? 네. 뭔가 그게 좋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네. 자기 정보를 주면 줄수록 상대가 적극이면 이게 상대의 정보를 알아가지고 또 이쪽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구조를 지금 한일 관계가 정보 면에서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거 누군가가 개선해야 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감사의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